예, 안녕하세요. 오늘 AI 프렌즈 133번째 세미나입니다. 예, 오늘은 일버선 대신에 제가 오프닝을 맡게 됐는데요. 예, 오늘은 이제 저와 같은 직장 동료분이십니다. 이재현 박사님 목소리가 끊기셨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잠깐만요. 다시 방금 안 나오던데. 되십니다. 예. 지금 말하면 될까요? 지금 말씀해 주시면 되십니다. 네. 네. 예. 예, 다시 하겠습니다. 예, 오늘 133번째 AI 프렌즈 세미나는 저와 같은 직장 동료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계시는 신재생 연료융합 연구실의 한광우 박사님께서 강화학습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 운영 최적화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발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신재생 연료융합 연구실에서 근무 중인 한광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 AI 프렌즈에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런 좋은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아직 유튜브에 조금 더 들어오실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먼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가장 큰 화두가 챗 GPT죠. 예, 챗 GPT의 이제 대주주인 이분은 MS의 사티아 나델라 CEO입니다. 네, 이분은 이제 2014년부터 마이크로소프트 CEO를 하시고 계시고 이분의 철학을 어떻게 알았냐면은 작년에 저희 연구원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소영 이사님이 와가지고 이분의 철학을 공유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철학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당신은 동료의 성공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는가가 주요 골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티아 나델라는 파트너 생태계를 굉장히 강조했고 이분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미션은 여기 보이시는 말과 같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모든 기관들의 이제 능력을 이제 기르는데 일조하겠다. 제 1위의 기업이 되기보다는 이 파트너십을 갖는 기업이 되겠다라는 것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여기서 재밌었던 이제 용어를 이제 뇌과학적으로 이제 바꾸자고 했는데 이제 피드백이라는 단어는 어찌 보면은 의견을 교환할 때 내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잘알아 라는 뉘앙스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퍼스펙티브 한글로는 이제 인지 나의 의견으로 이제 바꾸자고 했고 그다음에 저희 직장인들이 가장 좀 더 예민한 부분 중요한 부분이 이밸류에이션인데 이 이밸류에이션도 우리는 항상 커넥트되어 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뇌과학적으로 용어를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철학이 2014년도부터 지속이 되었고 지금 한 9년, 10년이 지나서 챗 GPT로 이제 발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되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AI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AI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서포트적인 역할을 굉장히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알파고 이후에 최근에 챗 GPT로 큰 이제 관심도가 부상을 했고 저는 굉장히 이제 AI를 하는 엔지니어로서 이제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표가 여러분들의 성공에 조금이나마 조금 더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소개를 먼저 올리자면은 저는 이제 학석박, 포닥 모두 이제 기계공학과에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주요 연구 도메인은 원래는 AI는 아니었고 수소를 에너지 캐리어로 활용하는 에너지 시스템 디자인, 에너지 설계 엔지니어에 좀 더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주요 했던 연구는 이제 기존의 리튬 배터리보다 에너지 저장 밀도가 2배 이상이 되는 그런 수소 기반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주요 목표였고 소재 모델링 시스템 연구를 같이 해왔습니다. 원천적인 성능을 높이려면 소재 연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열 구조 해석 모델링을 같이 하고 이걸 실제 설계에 반영을 해서 최적화된 설계를 하고 운영을 해서 이제 기존 대비 2배 이상의 이제 에너지 밀도를 확보를 하고 이 한정과 정치형 시스템에서도 수소 ESS를 실증하는 연구를 주로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 성능을 확보해 봤는데도 그런 의문이 계속 들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재생에너지가 더 추가될 텐데 앞으로의 재생에너지의 가널성 그리고 그런 불확실성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냅수소를 이렇게 하는 것 말고도 ESS나 히트펌프나 여러 가지 전기 전환 장치들을 조합을 했을 때 어떤 것이 과연 최적의 설계 아닐까라는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AI에 대한 관심이 지속이 되기 시작했고, 이때 교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제 AI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 박사 3년차까지의 내용을 이제 잘 갈무리해서 이걸로 졸업을 할 수 있게 됐고, 이때부터 제로 베이스로 AI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로 베이스로부터 파이썬 코딩을 시작했고, 처음에 한 것은 이제 가장 여기서 저희가 관심 있었던 시계열 데이터 예측, 시간에 따른 발전량, 시간에 따른 수요를 예측하고, 그다음에 제어를 하는 강화학습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연계가 되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입사해서는 조금 더 큰 스케일의 시스템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커뮤니티 단위에서 기존의 수소뿐만 아니고 ESS, 히트펌프,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가 융복합된 시스템을 도메인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확실히 스케일이 커지다 보니까 기존의 실험실 레벨의 깔끔한 데이터 외에 굉장히 다양한 소위 더럽다는 데이터도 같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최신의 알고리즘, 뭐 트랜스포머, 그 다음에 인포머, GPT, 버트 같은 그런 알고리즘도 물론 관심이 있었지만, 굉장히 큰 규모의 이제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면은 룰 베이스 제어, 기존의 보수적인 제어랑 그 다음에 거기서 한 꼭지를 하는 AI 제어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거기서 이렇게 룰 베이스 컨트롤과 AI 컨트롤을 같이 조합을 해서 운영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분야의 시계열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이프라인 설명 전에 저의 도메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커뮤니티 에너지는 이제 건물이 여러 개가 모이면 건물군이 되고, 건물군을 커뮤니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기서 보면은 이 에너지 수요는 아침과 저녁쯤에 좀 많고, 기존의 90년대 연구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이 패시브 액티브 설계를 도입을 하는 연구를 해왔습니다. 주로 패시브 설계라는 건물을 따뜻하게 짓고 샤시를 좋은 거 달고 그다음에 단열 성능을 향상시켜서 패시브하게 이런 따뜻하게 만드는 기술이고, 액티브 기술은 저희 보일러나 그다음에 냉난방기들을 고효율로 해가지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한 10년 전부터 이제 제로 에너지 커뮤니티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공공기관 건물들을 지을 때는 앞으로 32%의 전기를 무조건 신재생 전기로 보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자이 아파트, 그 다음에 레미안 아파트도 2030년부터 이상부터는 수십 % 이상의 발전량을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9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현재의 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어떻게 부담했냐면은, 가장 이제 손쉬운 태양광 발전을 많이 깔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넷제로, 이 생산과 소비가 네트로 균형을 이루는 넷제로 커뮤니티를 많이 만들었는데, 근데 이게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양이 적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무슨 이슈가 발생하냐면은 출력 차단 이슈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전기가 너무 많아지면은 남는 것도 이슈거든요. 그래서 남는 거를 줄여라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그럼 태양광 발전량을 강제로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풍력 발전량을 강제로 줄여야 됩니다. 그럼 굉장히 이제 전체적인 전력망으로서 낭비고, 태양광 발전을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도 수익이 줄어드니까 굉장한 이제 갈등 요소가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이 증가하면은 반드시 일어나는 그런 계통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은 P2X의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P2X란 뭐냐면은 남는 전기를 다른 전기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는 전기를 다른 전기로 전환하는데, 그때의 기술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ESS가 되겠습니다. ESS는 전기를 이제 남을 때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방전을 하는 건데, 이 ESS 기술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으므로 이제 리튬 배터리가 많이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화재가 발생하고 또 가격이 비싸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리튬 배터리 ESS는 좀 약간 전기차를 위해 보급을 하고, 플로 배터리나 수계 안전지 등의 ESS 기술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커뮤니티 단위에서는 딱히 전기로 저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니즈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수요의 50% 이상이 열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남는 전기를 열로 저장했다, 열을 꺼내 쓰자. 그 다음에 EV는 여러분들 요즘에 전기차가 늘어나니까 남는 전기를 EV를 충전을 하자. 그 다음에 남는 거를 수소로 저장하자. 이렇게 남는 전기를 어떻게 전환할까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개 마지막으로 이 P2P는 개인 간 전기 거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기술들이 현재로는 어떤 것이 솔루션이다, 어떤 게 챔피언이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관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의 기술에 대한 실증이 필요하고 이런 데이터 운영, 데이터 기반의 운영, 제어 기술들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설치하고 운영되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데이터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여기 좌장으로 계신 저희 에너지기술연구원의 이재현 박사님의 자료를 좀 차용했는데요. 로봇 프로세서 자동화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각광을 받는 데이터 기반의 머신러닝을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기다려,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만들고 있으니까 되게 중요하게 만들어야 돼 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학위할 때 실험할 때 그랬는데 실험하는 벤치에 가가지고 엑셀 파일이나 CS 파일 받아가지고 제 컴퓨터에서 분석하고 받아오고 분석하고 이런 내용들을 많이 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실함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됐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은 이 중요한 되게 깔끔한 데이터가 콸콸콸콸 나오는 그런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에 따라서 그래서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은 이것도 역시 이대현 박사님 자료인데 구글 트렌드를 보면은 2016년도에 알파고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AI, 딥러닝, 머신러닝,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RPA,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관심도가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 AI, 딥러닝, 머신러닝에 대한 관심도는 되게 높은데 반해 이 기초 체력에 해당하는 RPA나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대한 그런 연구는 아직 조금 관심도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 1년 사이에 공공 데이터 포탈이나 그런 데에서 봤을 때 API라는 개념이 정말 이제 널리 퍼지고 있고 데이터도 이제 잘 받아지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서 저는 되게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 할 때는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가장 최신의 트랜스포머 알고리즘 써보고 싶다, 뭐 어떤 PPO 써보고 싶다 이런 게 컸는데 결국엔 돌고 돌아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잘 구축하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파이프라인 구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2021년 4월에 입사를 했을 때 저희 실에 12분 정도 계시는데 모두가 시스템 엔지니어였습니다. 저 혼자 AI 엔지니어인데 AI가 도대체 뭐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를 딱 이제 저희 실제 설비가 있는 곳에 데려갑니다. 그러면은 다른 분들 데이터만 보셨던 분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하지? 여기서 도대체 데이터 서버는 어디 있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 거예요. 저희 키어 플러스 솔라 하우스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설비가 되어 있고 대부분의 이제 기계실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워크스테이션이 있고 데이터를 게더링하는 DAQ가 있고요. 여기 온도 센서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유량기도 있고 근데 우측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열을 저장하는 추결조인데 사실 하나로 보이지만 두 개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아래는 이제 온수를 저장하는 버퍼조고 위에는 온수를 저장하는 이제 온수조입니다. 네, 이런 설비들에서 이런 혼돈의 카오스에서 규칙을 찾아내고 데이터를 정리하는 것이 제가 입사해서 1년 반 동안 했던 일이 되겠습니다. 저희 에너지원에 오면은 저희 플러스 에너지 커뮤니티에 굉장히 많은 PVT 설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게더링을 하는데 PV 태양광 발전, 태양 광열 발전에는 무조건 인버터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인버터 데이터를 받아오고 아까 말씀드린 DAQ 데이터도 받아옵니다. 근데 연구원에 굉장히 많은 서드파티 업체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기존에는 실험하고 평가할 때만 활용하고 나머지는 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데이터도 굉장히 잘 쓰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전기 데이터는 분자만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전기의 플러그 부하,
그다음에 조명 부하, 냉난방 부하를 분리해서 이제 저희가 해야지 데이터를 나중에 예측할 때 효율적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전력 낭비 데이터가 있고, 연료전지, 펌프, 밸브, 그다음에 전기를 넣어서 열을 공급하는 히트펌프, 그다음에 ESS 등의 설비들이 있습니다. 이 설비들을 모두 통신 규약에 맞춰서 통신을 하고, 이렇게 각 건물마다 PLC라는 각각의 로컬 제어기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연구들은 이렇게 각각의 건물군의 PLC 로컬 제어하는 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데이터들을 중앙으로 모으는 게 일이잖아요. 그래서 와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통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MQTT 통신을 해서 이 모든 데이터를 게더링하고, 근데 기존에도 저희 마리아DB라는 로컬 데이터 서버가 있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모으다 보니까 데이터 종류가 정확하게 638종이 됩니다. 이게 1년 이상 쌓이다 보면은 수많은 컬럼들의 데이터를 기존의 마리아DB는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플럭스DB라고 하는 시계열에 특화된 DB를 도입을 해서 DB를 관리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했던 게 DB 이중화입니다. 이게 카카오에서도 저번에 이슈가 있었는데 데이터가 뻑이 나는 경우가, 서버가 뻑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프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이게 메인 평소에는 데이터 서버가 이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원래 마스터라 슬레이브라는 용어가 없어져가지고 이게 프라이머리라는 역할을 하고 이게 세컨더리 역할을 하다가 신규 이 데이터 서버가 이제 셧다운이 되면은 백업 서버가 프라이머리를 받아서 이제 데이터를 이중하고,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면 프라이머리 권한을 넘겨줘서 이중하고, 이런 식의 DB 이중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라고 봤을 때 가장 직관적으로는 2D, 3D 대시보드를 먼저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게 첫 번째 홍보 효과가 있고, 두 번째 이 연구원들의 통찰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데이터들을 한눈에 관리해서 보니까 저거 고장났네, 잘 돌고 있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설비를 개선해야겠냐라는 이런 너칭 이펙트가 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데이터 기반의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서버로부터 GPU 서버도 제가 구축을 했는데, GPU 서버로 데이터가 RPA를 통해 들어오고 머신러닝을 통해 예측을 하고, 예측을 바탕으로 이제 최적화된 운영을 합니다. 이 운영된 신호가 다시 PLC로 들어가서 각각의 로컬 제어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제 여기 KPEC이라는 키어 플러스 에너지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두 채의 주거용 건물이 있고, 한 채의 오피스 건물, 실제로 연구원 분들이 근무하는 실험동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드웨어만 봤을 때는 이게 뭐지? PV가 좀 있네. 이거 PV인가? 이거 하얀 곳 왜 하얘?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될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디지털로 옮겨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운데 전력 그리드, 열 그리드 표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혼돈의 카오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보면은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배터리, 퓨얼셀 축열조거든요. 이것만 이제 딱 이제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에너지 생산량, 소비량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공들였던 거, 우리 에너지 생산, 저장, 전환, 소비, 이거에 대해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이거 분류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못합니다. 이 설비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PV 데이터, PVT 데이터, 연료전지 전기와 열도 나오고, 이때는 PVT에서 열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기가 남을 때는 전기를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에어소스 힙펌프를 돌려서 난방을 공급하던가 열을 저장합니다. 열 저장은 냉수조, 온수조가 있고요. 에너지 소비도 플러그부와 이 전기는 플러그, 조명, 그 다음에 전기가 남으니까 그 계통으로 보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냉방, 난방, 그 다음에 온수, 이런 식으로 분류돼서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모자랄 때는 여기 주황색이고요. 모자랄 때는 날씨가 흐려지니까 모자르겠죠. 모자랄 때는 이제 계통에서부터 전기를 받아오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이렇게 왜 하냐라고 봤을 때 이런 데이터들이 모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데이터 집적 효과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들이 모이면은 이 송전계통으로 송배전계통으로 대량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이게 VPP 사업이나 고도화된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이 데이터들에 대한 퀄리티입니다. 저는 이제 3단계 마스킹을 통해서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첫 번째
1차 마스킹은 데이터 계측 단계입니다. 데이터를 보면은 온도, 일사량, 유량, 온오프 신호 설정 값들은 이 계측기에서부터 그다음 PLC까지 굉장히 1분에 수십 개의 데이터가 옵니다. 근데 보면은 값이 0.0000, 근데 온도인데 105도 이상이고 영하 40도 이하 데이터는 말이 안 되는 데거든요. 일사량도 이 조도가 1500이나 마이너스 50은 또 말이 안 됩니다. 유량 이런 신호들도 음수가 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이 정말 많이 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드랍하고 1분 단위 데이터에서 정말 정상적인 것만 추려서 그거를 평균을 해서 1분 단위로 뱅커블하게 저장을 합니다. 이게 1차 마스킹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머신러닝 연산용 데이터 전처리 단계에서 도메인 널리지를 넣어서 마스킹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별 아까 건물에서 전력 수요가 있는데 이재원 박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채팅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보면은 여기 이 집에 들어오는 거는 보면은 차단기가 있습니다. 여기 20A 차단기가 있는데 6.6kW거든요. 여기서 6.6kW 이상의 10kW 이상의 전기가 들어오는 거는 이건 당연히 노이즈입니다. 네, PV 발전 효율도 있는데 발전 효율이 아무리 높아야 18%인데 막 갑자기 20%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이런 거는 사실 노이즈거든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네, 여기서는 근데 우리 전문가들이 보면서 최대치 소수들을 다 일일이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도메인 널리지를 넣고요. 마지막 3차 마스킹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통신 상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데이터 통신이 갑자기 끊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마지막 값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 전력 수요, 전체 4개 동의 전력 수요가 만약에 2로 꾸준히 온다면은 그거는 100% 정전이거나 통신 끊긴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속 스텝, 4스텝 이상 똑같은 데이터가 오고 스레이쇼를 지정합니다. 실제로 어떤 데이터는 0이 계속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레이쇼들을 지정을 해서 연속하는 데이터가 오는 경우에 대해서 마스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얼마나 많냐고 보면은 이렇게 보면 모르는데 실제로 마스킹을 걸어보면은 전체 데이터의 3% 수준이 통신 에러로 굉장히 많이 노이즈가 껴있다는 겁니다. 이런 노이즈를 처리하지 않고 머신러닝에 넣어서 예측하겠다면은 이것이 바로 이제 머신러닝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바로 직접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1, 2, 3차 마스킹을 넣어가지고 데이터의 퀄리티를 높이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캡시 1, 키어 플러스 솔라 하우스, 키어 플러스 에너지 빌딩, 캡시 2, 캡헵 2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건물 일체형 빌딩 인테그레이티드 PV가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데이터들을 도메인 지식을 통해서 정리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외기 연습도고 있고 각도별 일사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량도 있고 근데 여기 저희 커뮤니티에 많은 분들이 이제 견학을 오시는데 가장 인기가 많은 거는 이 KPF2의 이 하얀색 컬러 BI PV입니다. 근데 이게 효율이 좋냐라고 봤을 때 다른 PV에 비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실제 인버터 기준으로 개통 효율로 보면은 한 12%, 13%밖에 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한 15%, 17%, 18% 나오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나의 집에 설치한다 그러면은 효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바로 그 미관적인 신미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배울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PVT, 태양광에서 열도 획득하면 되게 좋겠죠. 거기 그래서 열을 게더링할 수 있는 장치를 달아서 열도 획득하는데 온도나 유량을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진짜 쓸데없는 열인지 쓸 수 있는 열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온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도가 하루에 5, 60도 이상 생산되는 거 볼 수 있고 이거를 온수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수직 벽면에도 BIPVT 태양 광열을 달아서 온도를 4, 50도로 관리를 해서 이걸 저장해서 쓰고 있고요. 온도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열 효율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온도가 높게 관리하는 이 건물의 경우는 전기 생산 비율이 조금 높은 건 알 수 있고 이 수직 벽면은 온도를 낮게 유지하되 열을 많이 뽑아 쓰는 데는 열 생산 비율이 조금 높은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트펌프 운영 데이터입니다. 히트펌프는 전기를 넣어서 열을 생산하는 건데 기존의 전기 히터랑 다른 점은 전기 히터는 효율이 95%만 이렇게 되는데 이 히트펌프는 전기 1을 내면은 열이 3 이상 나옵니다. 그 이유는 에너지를 바로 변환하는 게 아니고 공기에 있는 열을 끌어오거나 물에 있는 열을 끌어오기 때문에 더 많은 효율을 얻습니다. 그래서 효율을 봐야 되는데 공기열화 히트펌프는 효율이 한 2에서 3 정도 되고 이 지열원 히트펌프는 4에서 5 정도 됩니다. 공기열원 히트펌프는 공기의 열을 끌어오는데
우리가 난방을 할 때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날씨가 추울 때입니다. 당연하게도. 그래서 당연하게 날씨가 추울 때 난방하는데 그때는 공기 온도가 추우니까 히트펌프의 효율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난방을 할 때가 아침과 밤인데 아침과 밤의 효율이 낮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대신에 이 지열원 히트펌프는 땅에 있는 열을 열교환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온도가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효율이 훨씬 더 높죠. 이 성능 개수라 하는 게 4에서 5 정도 됩니다. 근데 대신에 이거는 땅을 뚫어야 되니까 투자비가 좀 비싼 단점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제어는 설정 온도 제어를 해서 아침과 저녁에 온도를 높여서 그때 좀 열을 공급하고 낮에는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온도를 낮춰서 관리하는 그렇게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김민수 님이 이제 주셨는데요. 쓸 수 있는 열과 쓸 수 없는 열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쓸 수 있고 없고가 나뉘어지는지요? 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이 열을 난방으로 쓰거나 급탕 온수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온도가 높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되게 미지근한 물로 이제 샤워를 해서 그냥 뜨거운 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생산하는 쪽에서는 40도 이상의 열이 필요합니다. 그 정도 이상이 돼야지 이제 온수를 쓸 수 있고 난방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열량이 많더라도 이게 45도 이상이 되지 않으면은 쓸 수 없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면은 ESS 운영 데이터는 전체 전력 소비 생산, 이 커뮤니티의 전체 전력 생산 노란색은, 이 초록색은 전체 소비가 되는데 발전 소비가 되는데 ESS를 현재 애자일하게 뭐 제어하면 좋겠지만 현재는 데이터를 얻고 있는 단계이므로 이 스케줄 제어를 합니다. 패턴을 보시면은 연구원분들이 출근을 할 때 전기를 많이 쓰고 퇴근할 때 4시에 퇴근하시지는 않는데 하여튼 어떤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이때 뭐 전기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때 방전을 많이 하고 이 낮에 충전을 많이 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낮에 방전, 낮에 그다음에 4시부터 6시까지 방전하고 10시부터 4시까지 충전하는 그런 스케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는 이거를 조금 더 애자일하게 운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는데 연간으로 보면은 저는 여름에 태양광 발전이 당연히 많을 줄 알았어요. 왜냐면 날씨가 따뜻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던 게 이 간절기 10월, 이게 5월에 전기가 많이 남습니다. 이게 발전인데 여기에 많이 남죠. 여름에는 오히려 발전량이 이제 작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들 이제 도심에 설치할 PV는 대부분이 이제 수직벽면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도심이 아파트고 이런 45도 각도의 이런 루프는 지붕은 잘 없거든요. 대부분이 남측 벽면에 이제 설치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수직이 되면은 태양이 뜰 때 여름에 태양 고도각이 낮아서 일사량 자체, 수직 벽면 일사량 자체가 낮아지게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량이 같이 낮아지고요. 그래서 이런 계절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름에는 전기 남는다는 말이 이제 해당되지 않고 이 간절기의 전기를 잘 저장했다가 이제 분배하는 그런 제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추론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건 일자고 여기 시간인데 재생에너지가 담당하는 비율을 나타냅니다. 여기 파란색일수록 재생에너지가 많이 담당한다는 거고 여기는 재생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의 일은 자가 소비율을 높이는 겁니다. 이 저장했다가 전환을 해서 이 빨간색으로 이 전기를 퍼뜨리는 역할이 앞으로 주요 연구가 되겠습니다. 예, 이재현 박사님 말씀도 정확하십니다. 6, 8월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장마와 태풍으로 일사량 자체도 안 좋은 이슈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열심히 쌓았으니까 뭘 할 거냐 보면은 당연히 데이터 기반으로 예측을 하고 예측 기반으로 제어를 할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조금 더 완성도가 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이것만큼 재미있는 심층 강화학습 적용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얼마 전에 따끈따끈하게 퍼블리쉬가 돼서 지금 인프레스 중인데 이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께 보안성에서도 저희 회사에서 공유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커뮤니티였는데 이번에는 농촌으로 갑니다. 열 수요처는 1200평 규모의 한라봉 애플망고 오실입니다. 근데 한라봉 하면은
모든 분들이 제주도를 생각하실 거예요. 저희 외가도 제주도인데 포항에 한라봉 키운다는 말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왜냐면은 당연히 제주도는 날씨가 따뜻한데 포항은 따뜻하긴 해도 그 난방비 어떻게 감당할 거야? 막 이런 이슈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감당하기 위한 시스템을 이제 저희가 제안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메인은 이 태양열 지별기입니다. 태양열을 여름에 많은 태양열을 저장을 했다가 여름에 뜨거운 열 저장했다가 이 저장을 어떻게 하냐면은 계절간 축열조에 저장합니다. 계절간 축열조를 줄여서 계간 축열조로 하는데 계절간 축열조에 열을 저장을 했다가 겨울에 쏙쏙 뽑아서 쓰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용량을 무지하게 키워가지고 모두 다 겨울 내내 공급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이 지별기를 다 깔아야겠죠. 이게 되게 설비가 비싸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트펌프라고 하는 전기를 넣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열을 생산하는 장치를 넣어서 일부분은 전기를 통해서 열을 공급을 합니다. 간단하게만 문제를 정의해보면은 비난방기 5월에서 10월 동안은 열을 알뜰하게 모읍니다. 그리고 11월부터 4월에는 이제 우리의 한라봉과 애플망고를 키워야 되니까 열을 공급합니다. 11월부터 2월까지는 우리 태양열로 지별한 공짜의 열을 활용합니다. 근데 2월부터 4월에는 전기를 써서 이제 공급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1년 중에 전기세를 결정하는 거는 바로 이 2월부터 4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히트펌프를 어떻게 제어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농장주의 입장입니다. 이게 히트펌프도 설치하고 태양열도 설치하고 기존의 가스 난방이었는데 탄소 중립을 해야 되니까 재생에너지 해야 된다며 태양열 지별기도 하고 전기로 난방한 히트펌프도 해. 근데 취지는 좋겠어.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나한테 체감이 되는 전기세가 얼마나 아껴지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농장주가 만족을 할 만큼의 전기세가 절약이 돼야지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거고 연구가 가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2월부터 시작되는 에너지의 프로파일인데 이 초록색이 신재생 에너지 태양열로 획득되는 거고 빨간색이 열 수요입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은 수요는 되게 많은데 재생에너지는 공짜예요. 근데 공짜는 역시 공짜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필요할 때 없어요. 우리 밤에 난방이 필요한데 밤에 해가 안 뜨죠. 밤에 필요 없어서 열을 저장하는 것밖에 못하고 그다음에 양이 작습니다. 양이 작아서 필요한 만큼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생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돈을 써가지고 운영비를 줘서 히트펌프를 돌려야 됩니다. 근데 히트펌프를 지금 어떻게 제어하냐가 굉장히 돈을 1년의 수익성을 좌지우지하는데 기존의 제어는 어떻게 하냐면은 히트펌프를 작동을 해서 열을 씁니다. 이때 다시 히트펌프를 켜고요. 이때 되면 다시 끕니다. 끄고 켜고 끄고 켜고 이런 식으로 온오프 제어를 하는데 그럼 도대체 몇 도에 켜고 몇 도에 끌 거야? 이거는 누가 결정하냐? 현장에 있는 도메인 전문가가 정합니다. 이 도메인 전문가가 정하면은 그 값으로 이렇게 열 저장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근데 보시면은 딱 이런 부분이 다 로스거든요. 이렇게 많이 추결할 필요가 있을까? 이걸 또 에자일하게 바꿔서 하기에는 또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도입한 거는 AI를 통해서 이걸 제어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 수요가 이렇게 있을 때는 미리 추결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럴 땐 열이 적으니까 이럴 때는 좀 적게 추결해도 되지. 많이 해봤자 어차피 이게 다 열 손실로 로스로 되거든요. 근데 1월 중순에 갑자기 한파가 찾아와. 내일 엄청 추울 것 같아. 그러면은 많이 넣어야겠죠. 안 그러면은 이제 작물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동사되니까 많이 추결을 하고 그래서 이 프로파일에 따라서 이 히트펌프의 가동 제어를 바꿀 수 있는 것을 AI로 하겠다가 이제 저희 연구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제어를 할 때 기존에 SOC 추결 상태만 받았는데 핵심 정보들을 더 추가해서 봤습니다. 첫 번째, 재생에너지를 통한 열 생산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히트펌프의 효율 개념인 성능 개수가 있습니다. 효율이 높은 구간에서 더 자주 운전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열저장 장치의 추결 상태, 그 다음에 농장의 열 수요가 이거를 나의 정보로 반영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목적 함수는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은 어떻게 구성되냐면은 기본 요금이 있고 전력량 요금이 있습니다. 전력량 요금은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만큼 내는 거예요. 근데 이 기본 요금이 되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어떤 개념이냐면은 정액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에 진짜 추운 날이 1, 2월에 한 3일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날을 위해서 세대를 다 키면은 이 세대분의 요금을 1년 동안 내야 됩니다. 그럼 중간에 다시 한번 바꾸면은 다시 바꿨다가 다시 요금을 바꿔버리면은 그만큼의 위약금을 또 내야 됩니다. 그래서 1년 고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1년 동안 굳이 세대를 틀 필요 없이 두 대로 012, 012를 잘 조합을 해서 운전을 하면은 이 기본 요금을 엄청 낮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당 40kW 정도거든요. 그러면 120kW를 하면은 한 대를 키면은 기본 요금이 이제 3분의 1이 뻥튀기가 돼서 1년 동안 하루 한 며칠을 위해 1년 동안 그 요금을 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아까운 것이죠. 그래서 전력량과 피크 출력 이거를 다 목적 함수로 반영해서 최소화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를 말씀드리면은 데이터를 통해서 제어를 하겠다는 건데 열수요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근데 열수요 데이터는 아까 보셨듯이 포항에 이런 한라봉과 애플망고를 처음 키우는데 이 열수요 데이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인풋은 일사량과 외기온도, 외기습도, 단열 커튼 스케줄, 혈적온도 스케줄인데 이거에 대해서 데이터가 없으니까 저희 연구실에 굉장히 이런 물리 모델을 잘 만드시는 엔지니어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트랜시스 물리 모델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11년치를 생산해냈습니다. 그 다음에 히트펌프의 효율 개념인 이 성능 지수도 이 실험 데이터로 한 36포인트 정도를 이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데이터를 얻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 물리 모델이나 실험 데이터를 카피할 수 있는 딥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 모델 없이 이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조금 더 일반화된 제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온실 말고 다른 온실, 다른 지역의 온실에도 전위학습으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일반화된 것을 위해 하고요. 이 ANN은 이제 Artificial Neural Network를 약자로 한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프레임워크는 이재현 박사님 맞습니다. 네, 여기 들어가는 실제 인풋 값은 실제 데이터고요. 여기 나오는 이 Y 값은 이제 모델로 계산한 값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검증이 이제 필요합니다. 근데 이 검증은 프랜시스가 굉장히 되게 고도화된 그런 툴이라서 최근에 나온 논문들로 보면은 이거의 오차는 적게는 2%까지 되고 많게는 한 10%. 그러니까 여기서 모델링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전문가가 처음에는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한번 처음 딱 들어가면은 그 다음부터 데이터 드리븐으로 어느 정도의 이 물리 모델의 관계성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물리 모델이 없이도 나중에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이제 아키텍처는 이 데이터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MLP를 쓸 수도 있고 트랜스포머, LSTM은 그런 것들은 이제 트라이 앤 에러로 해보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환경으로 넣어서 이런 열수요 예측 AN은 COP 회기 리그레션 AN을 환경으로 넣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제어를 하는 에이전트를 개발하는 겁니다. 이 제어 에이전트가 이 환경에다 액션을 놓고 상태를 받아오고 보상을 받고 최적의 행동을 계속적으로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최적의 각 타임 스텝마다 히트펌프를 몇 대로 제어할지에 대한 액션을 얻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 진짜 깜짝 놀란 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어떻게 이런 액션을 도출하지? 하는 창의적인 그런 수를 내놓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은 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을 설계할 때 에이전트를 설계하고 환경을 설계해야 되는데 에이전트를 설계할 때는 또 도메인 파트가 있고 알고리즘 파트가 있습니다. 도메인 파트라 하면은 이걸 디자인하는 그 사람이 어떠한 정보와 어떠한 액션을 넣고 어떠한 리워드를 받을 건지에 대해서 먼저 도메인 지식으로 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걸 제어를 할 때 필요한 정보가 이 지별량, 그다음에 부하, SOC, COP, 외기 온도를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지별량이랑 이 부하는 얼마까지 미래의 데이터를 활용할 거야도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선택하는 기준은 예측 성능도 확보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강화학습 성능도 확보돼야 된다는 것인데 비유를 들자면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현재 뭐 주가 말고 내일의 주가, 내일 모레의 주가도 알면은 이거를 어떻게 샀다 팔았다 해서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값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아느냐는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액션은 이제 디스크리트 액션으로 히트펌프 한 대를 0대를 킬지 1, 2, 3을 킬지 이런 것을 이제 액션을 정하는 거고 리워드는 세 가지를 같이 고려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피크부하, 전력량 피크 요금, 전력량 요금, 그다음에 그때 SOC. SOC라 하면은 추결 상태를 벗어나 버리거나 너무 낮게 유지하면은 이 작물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SOC를 우리가 원하는 온도 35도에서 55도 사이로 이 추결조를 안전하게 이 범위를 유지하는 것을 이제 하나의 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텀의 가중치는 이제 되게 휴리스틱하게 정해지고요. 여기서부터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좀 스터디를 익스페리먼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함수 설계는 되게 중요한데 당근과 채찍을 언제 얼마나 줘야 되냐 이거를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보상은 마이너스 1부터 1의 범위로 이제 주어지고요. 제일 못한 행동이 마이너스 1을 주고 잘한 행동을 1 사이에서 1 내외로 주면 됩니다. 가장 못한 행동은 히트 펌프를 가히 3대나 켰는데 이 SOC를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가장 못한 행동이니까 마이너스 1을 주고 가장 심한 벌칙을 주고 그다음에 한 대를 아무도 안 켜고 SOC를 유지하면은 전기도 안 쓰고 SOC를 유지했네. 아이고 잘했다 하고 상을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보상함수를 적절하게 잘 설계를 해서 이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를 이제 강학습의 마르코브 디시전 프로세스로 활용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좀 빼먹은 내용이 있는데 강학습을 왜 도입하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학습에 비견되는 게 모델 프레딕티브 컨트롤입니다. 모델로 예측해서 제어하겠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걸 제어를 어떻게 하냐면은 T0 시점 내가 여기서 제어를 하겠다 하면은 이 우리가 필요한 이 하나의 에피소드 언제를 봐야 되냐면은 3개월 2136 연속 타임 스텝 그러니까 2월부터 4월까지 히트 펌프를 0, 1, 2 사이로 유지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려면은 이 타임 도메인이 2136 연속 타임 스텝을 한 번에 봐서 해야 됩니다. 그런 모델 프레딕티브 컨트롤은 그러면 여기서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3개월 뒤에까지의 정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들이 각각의 내용들인데 이런 2136 기간 동안의 지별량, 난방수요, 외기온도, SOC, COP를 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지금 하루 뒤에 뭐 일사량 온도는 알 수 있는데 3개월 뒤에 온도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좀 어렵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강학습은 되게 애자일하게 러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T0 시점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전체 다의 히트펌프 대수 신호는 아니거든요. 내가 T0 시점에서의 히트펌프 대수 신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계한 상태 정보 0에서 24시간 동안의 지별량, 난방 수요는 잘하면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가 되죠. 그 다음에 T0에서의 외기 온도, T0에서 현재 시점에서의 SOC, 현재 시점에서 COP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풀 수 있는 이유가 이 한 에피소드를 제어를 3개를 안 돌리고 하는 기대값이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특징인데 이 모델 프레딕티브 컨트롤은 전체 타임 스팬을 고려하는 몬테카를로 이제 학습을 하고 이 심층강 학습은 템포럴 디퍼런스 학습을 하기 때문에 애자일하게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T1 시점에서는 모델 프레딕티브 컨트롤은 이미 다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냥 나는 이미 다 숙제 다 했어. 이때는 그냥 이미 다 알고 있어 라는 것이 되지만 하지만 이 값이 정확하진 않죠. 근데 강화학습은 이 T1 시점에서부터 또 다시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단점인데 근데 학습이 다 됐다고 하면은 이 속도가 느리냐고 봤을 때 느리지 않습니다. 이걸 학습할 때는 속도가 좀 걸리지만 이거를 학습된 딥러닝 네트워크로 나오기 때문에 딥러닝 네트워크가 나오면은 바로 그냥 인퍼런스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모델 프레딕티브 컨트롤은 필요한 정보들을 3개월치를 한 번에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추결 상태나 COP는 실제로 들어가는 추결 방열에 대한 정보들이 실제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커플링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 계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잘못된 난방 수요가 한번 들어오면은 그때 SOC가 달라지고 그때의 SOC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부트스트래핑이 돼서 이 오차가 계속 커지는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심층 강화 학습은 하루 데이터, 현재 시점의 데이터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적용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를 설계하는 내용은 2015년도에 DQN, 알파고의 전신이 DQN이 왔고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 아이디어는 3가지입니다. 수식을 하나도 안 쓰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보다 깊은 신경망을 도입을 해서 상태값이었을 때 액션별 기대값을 뽑아주는 그런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 만들고, 이게 딥러닝이 제일 잘하는 거죠. 상태 넣었을 X 넣었을 때 Y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문제가 두 개가 있었는데 데이터 상관성 문제는 리플레이 버퍼를 통해서 해결했고, 그 다음에 학습할 때 도대체 이 기대값을 어떻게 학습할 거야? 이게 잘 맞아? 라고 하는 걸 가중치 학습 방법론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하자면은 내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나 혼자 내가 공부를 하라고 평가를 하면은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제3자한테 평가를 받습니다. 그게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 있고, 그래서 타겟 네트워크를 한 번 덮어서 일주일 공부하고 선생님한테 평가받고, 일주일 공부하고 선생님한테 평가받고, 이런 되게 내추럴한 아이디어를 실제로 도입을 해서 이 기대값을 도출하는 이런 방법론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2015년도에 이 방법론이 이 데이비드 실버 분이 딥마인드에서 개발을 해서 이게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 가치 기반 알고리즘만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의 강화 수축이 폴리시 기반인데 그거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백본으로 해서 파츠별로 알고리즘을 이제 업데이트하는 그런 기법들이 많이 개발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게 기대값을 정확하게 근사하는 게 중요하겠죠. 기대값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 액션이 최적인지 모릅니다. 기대값을 근사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효율적인 트라이 앤 에러를 하는 방법론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전문 용어로 NGD, 노가다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닭질이라고도 하고, 이런 AI가 대신 닭질을 해주는데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닭질을 해주냐에 대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재밌는 거 하나만 좀 소개드리자면은, 기존의 리플레이 버퍼에서 샘플을 뽑는데 내가 이렇게 스텝을 오고 이렇게 스텝을 오고 이렇게 스텝을 와야지만 점수를 1점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받고 이렇게 받고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점수가 다 0점이에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의 이제 액션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 액션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좀 잘 기억해서 학습에 반영해라 라는 게 Priority Experience Replay라 해가지고 이런 PER 방법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AI가 이런 트라이 앤 에러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제 잘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8년도에 타노스 건틀렛이 완성이 됐습니다. 2015년도 DQN이 이 백본이고요. 6개 파츠들이 모여서 기존보다 더 좋은 이제 알고리즘 성능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 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설명드리고 제어 성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처음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풋 데이터가 11년치를 받는 게 중요했는데 이 데이터가 실제 포항에 있는 데이터가 맞냐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일사량 데이터인데, 일사량 데이터는 기상청의 종관 ASOS 데이터랑 그다음에 저희 신재생 자원지도연구실에 저희 도움을 받아서 데이터를 확보를 했고, 실제로 온실에 있는 최근 데이터도 활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데이터가 어느 정도 잘 맞는다. 여기서의 약간의 차이점은 잘 보정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기상청 데이터는 10년 이상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잘 보정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난방 수요는 이렇게 보시면은 이 설정 온도에 따라서 난방 부하가 달라집니다. 한라봉의 경우는 7, 8, 9월에는 난방을 하지 않고 10월, 11월부터 15도로 했다가 착색기에는 15도 했다가 성숙기에는 5도로 했다가 성숙기 5도, 발화기에는 15도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애플망고는 12월에 17도를 이제 해야 됩니다. 17도, 22도. 그래서 이렇게 설정 온도에 따라서 난방 부하가 달라지게 하는 거고, 그 들어가는 이제 부하는 이 모델링을 합니다. 이 온실을 이제 트랜시스를 통해서 모델링을 하고 들어가는 단열 개수, 침기 개수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난방 수요를 이제 모델링으로 이제 드라이빙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난방 부하가 이 검은색은 설정 온도고요. 이 획득되는 난방 부하가 이런 식으로 도출이 되게 됩니다. 당연히 설정 온도를 높이니까 이 난방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1년의 추운 날이 1월 중순, 3월에 이렇게 며칠 없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걸 예측하기 위해서 상관관계 분석하고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 셋으로 나누고, 트레이닝 셋은 2011년부터 17년, 밸리데이션 셋은 2018년부터 20년, 테스트를 21년 셋으로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은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를 넣어서 이제 예측을 했고요. 튜닝을 해서 그래서 한라봉 난방 부하와 애플망고의 난방 부하를
mean absolute error를 3.5, 4.4 수준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됐습니다. R2 스코어는 0.9, 0.9이고요. 이 전체 레인지가 100kWh 수준인데 3에서 4kWh 수준이면은 리저너블하다고 판단을 했고, 특히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첨두부하가 있는 거는 이제 다니엘 커튼 스케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라봉이 이 스펠링이 맞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는 HANRA를 썼는데 그 한라가 아니고 이 한라가 맞더라고요. 그 다음에 강화학습 환경개발도 성능 개수를 예측하는데 처음에 제조사가 주는 거는 3포인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COP 모델을 만들면은 굉장히 많은 모델을 넣어서 이렇게 개수 맞추기를 합니다. 개수를 이제 맞춰서 이 개수를 이제 코에피션트를 드라이빙해서 이거의 알트 스코어를 보는데 이거의 알트 스코어가 0.9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최고로 잘하는 게 딥러닝이거든요. 그래서 딥러닝을 이제 편하게 적용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실험으로 36개 데이터를 받고 여기 이제 어규멘테이션을 해서 1080 데이터로 확장시키고 이거를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을 해서 활용을 하면은 기존의 코에피션트 5개 놓은 것 대비해서 알트 스코어를 0.998 더 높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 데이터를 정말 더 잘 피팅하고 싶다면은 이 딥러닝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좀 설명드리자면은 우리가 받는 포캐스팅 인풋은 커튼 스케줄, 설정 온도 스케줄, 그다음에 일사량, 상대 습도, 외기 온도고요. 이거를 여기에 저희 강화학습 환경에 넣습니다. 지별량은 피지컬 모델이 있기 때문에 피지컬 모델에서 받아오고 SOC도 피지컬 모델로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OP랑 부하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받아오고요. 그래서 5개의 정보를 넣으면은 총 51개의 스테이트가 나옵니다. 버퍼 탱크의 SOC, COP, 미래 24시간의 로드 프로파일, 그다음에 열 생산 프로파일, 그다음에 앰비언트 템퍼러처는 바로 올라오고요. 이 내용이 온라인 네트워크 들어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타겟 네트워크 우리 선생님과 이제 이터레이션을 하면서 가중치를 학습시키고 이 학습 과정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이 액션이 되겠습니다. 제어를 히트 펌프를 0대 킬 거냐, 3대 킬 거냐, 2대 킬 거냐 이런 액션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 과정은 초기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처음에 T0 스테이트에서 이니셜라이즈를 하고 액션을 하고 스텝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하는 거는 이제 딥러닝 업데이트 하듯이 오차함수 기반 온라인 네트워크와 거기에 있는 MSE, 민 스퀘어 에러를 이제 업데이트 하는 겁니다. 거기에 업데이트 하는 것은 Q 값들을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노이즈를 초기화하고 타겟 네트워크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이제 반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탈락하는 조건이 1 에피소드 종료를 하거나 2136 그 에피소드를 그 타임 스텝을 성공적으로 하거나 중간에 SOC가 벗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1.2 넘어가거나 0 이하로 낮아지는 경우는 그거는 이제 탈락인 거죠. 그 경우에는 빠르게 에피소드를 종료합니다. 이게 딥러닝에서는 에포크 개념입니다. 에포크를 막 200 에포크, 300 에포크 돌린다 하는데 이 1 에피소드를 이제 강화학습에서는 씁니다. 이렇게 학습이 되면은 검증을 어떻게 하냐면은 학습은 우리가 실제로 활용한 데이터를 쓰고 학습 데이터와 이 검증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셋을 써야 된다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학습할 때 TMI 데이터를 썼으면은 처음 보는 환경, 2021년에 실제 기상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이때 환경 정보를 로딩을 해서 이때에 잘 돌아가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을 예를 들어보면은 내가 아는 길은 당연히 잘 가겠죠. 근데 처음 보는 길을 잘 가냐라고 봤을 때 그 처음 보는 길을 잘 가냐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평가 지표는 3개월의 누적 전력량 요금이고 평가 지표 2는 피크 부하의 기준 이제 기본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트펌프 대수 제어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이건 케이스 1에서 3은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환경이고 실제로 언서터티가 있는 환경에서의 내용이 케이스 4가 되겠습니다. 이 제어를 한 결과가 다음에 초록색인데 기존의 규칙 기반 제어는 세대를 무조건 한파가 올 때는 무조건 돌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개발 제어를 했을 때도 현재 상태값만 봤을 때는 이 대수 제한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미래 24시간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다 하니까 갑자기
두 대로 제한을 성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거는 현재 시점에서 미래 24시간에는 이 정도의 어서터티가 있는데 이런 불확실성 상황에서도 가장 제어를 잘할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이때에서도 이제 24시간의 미래 불확실성을 포함할 때도 최대 2대로 이 3개월 동안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결 상태와 성능 개수를 보면은 이 기존에는 이렇게 이 부하에 상관없이 일정 수준으로 제어를 했는데 이 레인보우 DQN이 도입되고 나서 미래의 부하가 클 때는 미리 추결하고 더 많이 추결하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추결하라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준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아르코브 디시전 프로세스에서 그 상태 그다음에 리워드 액션만 줬는데 이런 식으로 최적의 액션을 도출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OP는 효율 개념인데 기존 대비해서 더 높은 구간에서 운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량 요금으로 봤을 때 케이스 1 기존의 방법을 했을 때는 250만 원 이상의 3개월 동안 전력량 요금이 났는데 강화학습을 적용하니까 이제 2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고 근데 여기서는 전력량 요금에서는 미래 상태를 보냐 안 보냐는 별로 차이 나진 않았어요. 세대를 한번 켜도 그때 사실 전력량 요금이 크게 증가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피크 요금, 기본 요금 관점으로 봤을 때 현재 상태만 봤을 때는 이런 피크 요금이 딱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케이스 3, 4 미래의 값 상태를 넣었을 때만 이제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예, 정우석 박사님이 미래 예측이 24시간 50%만 맞는 경우 같은 시나리오도 적용 가능한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예측을 잘못한 경우예요. 예측을 잘못하면은 지금 판단이 미래 판단이 지금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지금에 내가 국채 팔아버렸는데 주가가 올라버리면은 그건 안 좋은 일이죠. 그래서 미래 예측 성능이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측 성능도 당연히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강화학습 제어하는 성능도 같이 좋아져야 된다. 두 꼭지가 합이 맞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학습 조건이고 이제 처음 보는 TMI 조건에서 학습을 하고 포항에 2016년부터 2020년 5년 동안 이제 배포 조건에서 학습을 했을 때 잘 된 안을 봤을 때 결과를 말씀드리자면은 기존의 룰 베이스 컨트롤 대비해서 COP를 더 높은 구간에서 운전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히트펌프 제어도 기존에는 이렇게 추운 날에 한 번씩 3대를 도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기간을 2대로 제한하는 걸 성공했고요. 기존에는 이렇게 낭비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추울 때 많이 추결하고 추울 때 많이 추결하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것도 혹시 고려가 되었을까요? 세대 동시에 돌릴 때, 한 대 돌릴 때, 껐다가 켰다가 했을 때 기기에 부담 주는 것 등.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직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되게 이게 필드에서 되게 중요한데 2대를 킨다 할 때 1, 2, 3번이 있으면은 1, 3을 자주 키냐, 1, 2를 자주 키냐 이런 것도 이슈가 있습니다. 네, 저는 어떻게 하려냐면은 제어 신호를 디스크릿 넘버로 주고 한 대로 주면은 1, 2, 3은 로컬 PS에서 제어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제어를 또 하위 제어를 짜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아이디어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또 하나 이슈가 히트펌프가 성능이 또 열화되는 이슈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은 조금 더 학습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화가 된다면 이 COP가 낮아진다는 건데 COP가 낮아졌을 때 그때 느끼는 이 AI가 느끼는 어떻게 제어를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은 그 데이터가 있어야지 이제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피드백 감사합니다. 좋은 퍼스펙티브. 네, 그래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한 박사 이렇게 SOC 낮게 유지하면 되는 거 아니야? AI 따라해서 우리도 룰 베이스 컨트롤 낮게 유지하자. SOC 0.5에서 1에 이렇게 0.8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0.7, 0.2까지 낮춰보자 라고 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해보니까
이 요금이 줄어들지 않더라고요. 평균적으로 450만 원 정도가 이 3개월에 요금이 나오는데 이 SOC를 AI를 따라 하려고 낮춰봐도 오히려 피크 요금이 증가해버리고 이 전력용 요금이 쉽게 그냥 생각만큼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비해서는 22% 이상 이 전력 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었고, 이게 정말 피부에 체감이 되는 게 3개월 동안 전기세를 450만 원에다가 갑자기 300만 원 되면은 이 농장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히트펌프가 또 왜 중요하냐면은 앞으로는 이제 화석연료로 난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IEA의 목표치인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현재는 50% 이상이 내추럴 가스랑 오일 보일러 떼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 신재생 에너지와 그다음에 이 히트펌프로 재생전기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기 기반 히트펌프가 굉장히 앞으로 보급이 될 거고 이렇게 경제성이 중요한 운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잘 돌아가는 히트펌프 설비나 하드웨어 변경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 AI 제어를 통해서 난방 요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스마트님이 하루 미래 환경 예측에 의존하니까 기상청 날씨 예측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기상청 날씨 예측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발전량이나 이렇게 그런 거 예측할 때 예측 정상금도 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날씨 예측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약을 하자면은 첫 번째 설명드린 내용, 첫 번째 주제는 에너지 분야의 시계열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사례는 설비로부터 PLC, DB 서버, GPU 서버, 대시보드, 기계학습 제어 신호에 대한 이런 파이프라인을 한 바퀴 구축을 했다가 되겠고, 그다음에 데이터 3중 마스킹을 통해 전처리해서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다음에 에너지 플러스 에너지 커뮤니티의 시간별, 계절별 운영 특징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심층광학 적용 연구인데 이거를 실제 해결 문제 정의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도대체 AI를 적용해서 무슨 문제를 풀 거야가 되게 중요한데 이거를 딱 캐치해내는 게 좀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연간 전기요금 최소화를 위한 히트펌프 제어, 대수 제어 전략을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환경과 에이전트를 둘 다 살겠는데 환경은 데이터 기반으로 상태값을 도출하는 거고 상태값을 받아온 걸로 이제 에이전트를 학습을 시키는데 상태 보상 액션을 설계를 하고 해결 문제에 적합한 알고리즘을 선정하고 문제에 맞게 구현했다가 이제 요약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멋진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게 들었고요. 혹시 그 질문 있으시면은 채팅창에다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민수님, 예,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강화학습으로 학습 신경망을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적용해서 있으신지, 그리고 시뮬레이션 실전에 불구하고 살짝 닥들지 여부에 대해서 이거 실제 적용하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Sim to Real 예. 갭을 극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되게 아직 한 번도 안 해본 제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농장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야 돼서 아직까지는 룰 베이스 제어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한 이번 연을 하고 이번 연에 안정적으로 룰 베이스 제어를 하고 이게 어느 정도 완성도가 높아지면은 그때 실제로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김민수님 답변을 드리자면은 실제로 사용할 계획은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할 계획이 있고요. 포항에도 적용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요즘에 가장 화두가 P2H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 내에도 이런 히트펌프를 여러 대 둬서 대수 제어를 해서 이제 할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잘 작동되는지가 가장 이제 중요한 거죠. 이제 그런 거는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질문이 또 올라왔는데요. 예, DQN 이외에 다른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해 보셨는지, 그리고 예, 그 SAC 논문을 특히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DQN 이외에 정말 이거 좀 많이 잘 아시는 분이 질문을 줘서 정말 반가운데요. 저는 밸류 베이스드 강화학습을 했는데 페이지를 넘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액션 스페이스가 이 디스크릿 액션이거든요. 이거는 0, 1, 2, 3 이거를 하면 되는데 이게 컨티뉴어스 액션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0%부터 이제 100%까지 이렇게 연속된 액션, 그러니까 핸들 같은 거죠. 그런 거는 디스크릿 액션에 잘 맞는 DQN이나 레인보우 DQN 말고 폴리시 베이스를 써야 되는데 이 SAC 모델들은 폴리시 베이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각각의 액션 스페이스마다 잘 맞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디스크릿 액션에 특화된 레인보우 DQN을 썼고 SAC는 이제 그냥 예제로 여러 가지 짐 환경에선 구현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에 적용은 해봤는데 SS를 적용하지는 않고 다른 뭐 A3C나 이런 걸 해봤는데 굉장히 좀 학습에 있어서 좀 발산하는 경우가 있어서 하다가 이제 레인보우 DQN 잘 되니까 레인보우 DQN으로 넘어왔습니다. 예, 답변이 되셨는지 예, 답변이 되셨을 것 같고요. 네, 저도 되게 잘 들었고요. 되게 훌륭한 발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소감은 이게 혼자서 하신 건가요? 아니죠. 저희 실원들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네. 그게 저는 좀 사실은 좀 비슷한 거를 프로젝트를 하는 입장에서 이게 되게 좀 롤모델 좀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우리가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고 실제 그 앞에 발표 보면은 실제 그 애견에 있는 건물들 대상으로 가지고 실증 데이터 모으는 실증도 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또 뒤에 지금 시뮬레이터 가지고 강왁스 직접 적용하시고 하는 거 보니까는 되게 좀 너무 저희가 비슷한 프로젝트를 좀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좀 대단하신 것 같고 저희가 반성을 하고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훌륭한 얘기 하고 계셔가지고요. 아직 네. 모자랍니다. 저희가 이제 제 소감은 이런 느낌. 요 장강이 긴 물결이 암물결을 밀어낸다. 이제 인공지능을 더 이상 하지 말고 딴 거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정말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오늘 발표를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네. 하신 거잖아요. 처음에 이제 예, 데이터 맞습니다. 파이프라인 구축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셨고 그 다음에 제가 한라봉이나 애플망고 농장에 적용을 해서 강화학습으로 전기 요금을 줄이는 거를 하셨는데 예. 둘 다 너무 재밌게 들었지만 첫 번째 거가 정말 값어치가 클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데이터를 모으는 시스템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제 그걸 활용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또 다른 이제 무슨 환경이 돼도 제 그 경험을 토대로 비슷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예. 저희 연구원의 어떤 다른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 지금 AI 뭐 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런 뭐 이렇게 압정 만드는 느낌이라고 하신 분이 있으세요, 저한테. 그러니까는 압정이요.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뭔가 위에 쭉 올라가야 되는데 충분히 이제 충분히 산을 쌓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점 하나를 가지고 쫙 끌어올린다는 거죠. 이제 어떻게든 해가지고. 이제 예. 그러면은 그거 하나에서 기술 개발했다고 하고 논문도 내고 하는데 이제 그거 말고 다른 거 하라 그러면은 다시 바닥부터 시작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네, 지금 처음에 맞습니다. 파이프라인을 되게 잘 만들어 두셔서 이게 예. 앞으로 점점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 데이터 볼 때마다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 자식 같고. 근데 이거 만드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게 아까 아까 마스킹을 해서 데이터 3% 수준이라 했는데 이거를 이 정도 확보하려면은 한 명의 요원이나 두 명 이상의 요원이 24/7으로 매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퀄리티가 나오려면은 이 대시보드를 꾸미고 이걸 계속 보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공공 데이터 같은 거 보면 되게 감탄하는 게 기상청 데이터에 어떻게 이렇게 빠진 데이터가 없고 잘 모았지? 뭐 이렇게 감탄할 때도 있고요. 근데 확실히 데이터를 잘 모으는 거에 되게 중요하고 특히 나의 필터링을 잘하고 그 다음에 통신이 끊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때 다시 복구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트라이 앤 에러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기존에 구축된 시스템 같은 경우 그 각종 센서 데이터들은 중간에 통신은 어떤 식으로 모으시나요? 가운데서. 통신은 네. 여기서부터는 이게 굉장히 노가다의 싸움인데요. 네. 인버터는 모드버스 TCP IP를 해야 되고 음. 어떤 건 소켓 통신을 해야 되고 어떤 건 PLC에 직접 연결을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이거를 모든 연구자가 다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여기를 잘하는 이제 업체를 잘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 전체적으로 우리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이 좀 일을 잘 지시를 해야 되고요. 이거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가 막 되게 많은 오는데 이 자릿수를 잘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걸 해주는 사람들은 이 값이 200이 오든 20이 오든 이게 맞는지에 대한 검증이 그런 지식이 없어서 이런 거를 다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렇게 통신한 데이터가 한 600 몇 개가 있는데 이걸 제가 그래프를 그려서 이 자릿수가 맞나 이게 맞나 이런 거를 이제 전문가가 한 번씩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통신을 좀 더 말씀드리면은 MQTT 통신이라 해가지고 요즘에 통일된 규약이 있거든요. MQTT 통신은 이제 내가 뿌리면은 받아오는 그런 통신이 있어서 MQTT 통신을 쓰면은 좀 좋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모을 때 저장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로 전달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슈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냥 저도 그냥 주워 들은 것들은 이 데이터들의 어떤 샘플링, 어떤 모집하는 주기가 다 다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센서 데이터들을 저장할 때 이걸 다 저장하면은 용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또 이런 방식의 이런 공장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것들은 따로 또 사실 기술들이 있는 것,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저장해서 전달할지는 좀 고민하는 뭐 표준이나 기술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근데 여기에 데이터의 구성, 피처 맵을 처음에 그리는 게 좀 필요합니다. 좀 설명드리자면은 잠시만요. 이게 제가 화면을 PPT 말고 다른 걸 공유 드리겠습니다. 탑 스크린. 프레젠트, 슬라이드, 쉐어 스크린, 창. 네, 저희가 쌓고 있는 이제 인플럭스 DB인데요. 여기에 이제 저희 KPAC이라는 탭이 있고, 그러니까 기존의 DB, SQL DB도 있는데 이 인플럭스 DB는 좀 UI가 좋아서 쓰고 좀 빠르기도 해서 쓰고요. 처음에 이런 건물 이렇게 데이터를 분류하는 거를 좀 도메인 지시를 넣어서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데이터를 분류하기 좋은가? 저는 건물 4개로 했거든요. 건물이 4개니까 캡시 1, 캡시 2, KPAC 1, KPAC 2가 있고 웨더 스테이션에서 받는 데이터들이 있고 여기에 들어가면 또 데이터들이 짜자자작 있죠. 이 건물에서 나오는 온도 데이터, 뭐 설정값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거를 한번 엑셀 파일로 뭐가 들어갈지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이제 이제 교통 정리를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교통 정리를 해서 이 값은 어디 지점에 어느 온도다 이런 거를 좀 명확하게 써놔야 되고 이런 DB를 만들어 두면은 그래파다라고 하는 이런 오픈 소스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이 인플럭스 DB를 바로 불러오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데이터들은 아까 인플럭스 DB로부터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까 캡시 1에 있는 T3는 우리가 이거를 네이밍을 부하측 출수 온도, 부하측 입수 온도 이런 식으로 외기 온도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고 이렇게 해놓으면 좋은 게 데이터를 관리하기에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7일 보면은 7일 누르면 되고 30일 보고 싶으면은 이제 30일 정도 데이터를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 PV 데이터들을 보면은 지금 현재 하루치 데이터들이 이렇게 쌓이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3일, 7일 보면 3시간, 2시간 이런 식으로 이 그래파다라고 하는 시각화 대시보드 앱 프로그램을 잘 연동할 수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이 DB가 인플럭스 DB를 활용했습니다. 여기에 쌓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통신을 통해서 이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개발 환경 같은 게 좀 궁금한데, 그 모델 개발할 때는 예. 이걸 뭐 다운로드 받아서 파일로 가지고 분석할 텐데, 나중에 실제 적용할 때는 이게 스트리밍으로 가지고 적용된 모델이 돌아가도록 시스템이 구축돼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런 것들을 좀 편하게 개발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이 돼 있나요? 예, 이런 것 데이터들을 네. DB에서 바로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파이썬으로 받을 때는 그 명령어들을 치면 됩니다. 명령어들이 이 바로 쿼리로 불러올 수 있거든요. DB에서 쿼리로 불러와가지고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어느 데이터를 어느 주기로 받아와 이런 거는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이제 개발된 모델을 서비스할 때, 실제 적용할 때 그런 예. 것들을 조금 이렇게 편하게 해주는 식의 어떤 시스템이 약간 MLOps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시스템이 지금 구축되어 있는지 궁금해서요. 거기까지는 아니고 저는 파이썬으로 이제 제가 다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그 사이 2개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이전 박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스마트님께서 딥러닝의 단점의 학습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의 차이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지금 시뮬레이터로 학습시켰기 때문에 아마 실제를 다시 모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 PPT를 띄워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확하십니다. 이게 지금 제 환경이 완벽하냐라고 봤을 때에 맞는 얘기고요. 이게 시뮬레이터로 학습된 영이 맞습니다. sim to real 갭을 극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 에이전트에 들어가는 그 마르코브 디시전 프로세스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 그다음에 학습을 할 때 MLP나 그 학습 잠깐만요. 이거를 띄워놓고 설명을 하는 게 편하겠네요. 결국에 이 백본, 이 학습 예측하는 이 딥러닝 환경과 이 강화학습 환경을 이제 한 번 더 피팅을 해줘야 되는데, 실제 리얼 데이터를 통해서 여기 들어가는 뉴럴 넷들을 한 번 더 학습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되면은 가장 나이스한 경우인데, 만약에 심2 리얼 갭을 극복하지 못하고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다시 해야죠. 그 좀 관련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기후 변화가 좀 이렇게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그 재작년 데이터, 작년 데이터, 올해 데이터가 편차가 좀 심한 것 같은데, 그 강화학습이 그래도 그 중에서는 거기에 잘 대응할 걸로 저는 생각은 되거든요. 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좀 더 지금 기후 변화 더 심해졌을 때 모델의 변화라든가 어떻게 뭘 보완해야 될지라든가. 저는 강화학습이 정말 잘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애자일하게 학습할 수 있거든요. 이 템포럴로 이 변화된 환경을 인지를 하고 학습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맞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소프트기어코님께서 강화학습 말고 혹시 믹스드 인티저 프로그래밍 같은 걸로 풀 수 없을까요? 라고도 주셨습니다. 긴 미래는 통계치로 넣고요. 예. 이게 아까 MILP가 이 MPC거든요. 결국에 이런 것들을 모델링해서 전체 타임스팬에 대해서 푼다는 건데, 긴 미래를 통계치로 넣는다라는 거가 지별량, 난방, 수요, 외기 온도는 뭐 어떻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SOC랑 COP는 여기서 나온 값들이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COP 값들이 한번 잘못된 SOC가 도출이 되면은 이게 또 잘못된 SOC가 또 누적이 되고, 이 한 번 잘못된 선택이 계속적으로 누적돼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장 제가 처음에 강화학습을 공부할 때 지금 업스테이지 대표님의 김성훈 대표님의 걸 했는데, 이 MPC는 실제 환경에 적용될 수 되게 힘든 게, 이게 디터미니스틱한 환경에 잘 맞는 거거든요. 이 환경이 고정되어 있다, 이거 결정론적이다라고 한 거에 잘 쓸 수 있는데, 강학습은 아예 태초부터 non deterministic, 그다음에 스토캐스틱한 환경에 이제 잘 맞도록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이 러닝 레이트 개념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정말 디터미니스틱하게 환경이 잘 된다,
하면은 당연히 MILP로 푸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거에 대한 정확한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푸는 게 정답이고요. 근데 그렇게 풀기 어려운 복잡한 변수를 받는 경우에는 이제 강화학습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예, 주장님께서 네, 질문 주신 제 것 같은데요. 질문은 네, 딥러닝 모델의 언서튼티를 고려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예를 들어 온도 예측 잘못됐을 때 비축된 에너지가 적으면 제 히트펌프 돌렸을 때 해결되는 건지,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뭐 피해를 준다면 언서튼티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지, 이런 질문이셨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이게 현재 이 알트스코어 0.9일 때 이슈고요. 이게 나빠질 때도 한번 사실 이게 0.8일 때도 해보고 해야 됩니다. 그때 익스페리먼트가 필요한데 근데 좀 더 희망적으로 보는 거는 이 언서턴티가 클 때는 이 대부분의 데이터는 잘 맞고요. 이런 뾰족한 데이터가 크거든요. 아마도 예측을 잘 못한다는 거는 이런 뾰족한 점들이 데이터가 커질 겁니다. 근데 우리가 데이터를 받는 게 24개를 한 번에 받아요. 그럼 23개는 또 괜찮아요. 한 개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 23개로 어느 정도 다일루션 되는 효과를 저는 어느 정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언서턴티가 조금 낮아지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제어를 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근데 이게 너무 낮아지면은 이제 달라지겠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언서턴티에 대한 스터디는 필요한데 갈 길이 바빠서 아직 못 해봤습니다. 이런 거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실질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갑자기 뭐 크게 다를 때 어떻게 할지인데, 다일루데이션이 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실제 환경에서의 극소수의 액션 패스 데이터를 어떻게 적용시킬지가 관건이겠네요. 실제 환경에서는 여러 가지 액션 방향으로 실제 패스할 수 없으니까요, 라고 주셨는데,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극소수의 액션 패스 데이터를 제가 근데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는데요. 예, 저도 다음 질문을 이것저것 다 해보고 그 중에 하나를 결정하신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나요? 그런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강화학습이라는 게. 근데 예. 제가 질문 주신 거를 좀 더 이해해서 답변을 드려보자면은 그러니까 이걸 좀 예시로 갖고 왔었는데 이 기대값을 찾아 나간 거거든요. 이 액션에 대해서 이 기대값을 모두 이 값에 대해 이걸 채워나가는 게 강화학습인데 트라이 앤 에러를 하면서. 근데 이 트라이 앤 에러를 못 해본 경우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건가요? 근데 이 트라이 앤 에러를 무수히 많이 하게 하는 게 이 강화학습이고요. 이게 한 번의 에피소드가 이게 에피 1이고 에피 1을 무수히 많이 돌려서 내가 갖고 있는 액션 스페이스에 대해서 이제 다 해서 이 값을 채워나가는 게 강화학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액션이 나올 수 있냐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근데 액션 스페이스를 설정하기 때문에 그런 액션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5개의 액션만 설정하면은 이 5개의 액션에 대한 기대값이 도출이 되게 되고요. 이 기대값이 낮으면은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고 높은 행동을 이제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금 첨언을 드린다면은 지금 시뮬 환경이랑 실제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는 가상 데이터가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일단 실제 데이터는 획득할 수 있는 개수가 굉장히 제약이 있고요. 센서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거를 없는 것보다는 이제 물리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대량으로 만들면 아까 11년치 만들었었는데 굉장히 크게 보완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관련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신뢰성 있는 가상 데이터,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정말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을 대신 해주셨네요. 네. 근데 스마트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이게 실제 환경에서는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해보면서 많은
노하우를 쌓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네. 말씀드릴 수 있으면 네. 좋겠네요. 그러니까 그냥 기술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강학습을 해서 이거 그 에이전트를 그대로 리얼 환경에 적용한 다음에 뭐 다시 튜닝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이제 예를 들어 예전에 보면은 그 디마인드에서 이제 행융합 원자로 제어한 것도 결국 걔들이 시뮬레이터로 트레이닝했고, 근데 그 실제 환경하고 시뮬레이터하고 다른 점들이 있는데 거기 심트리얼 문제를 다시 트레이닝하지 않고 극복하는 게 그런 게 자기들 기술인 것 같아요. 노하우도 예, 맞습니다. 기술이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아무래도 실제 환경에서는 실제로 뭐 이게 실제 농작물을 키우면서 뭐 얼어 죽이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실제 시뮬레이션하고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에이전트를 실제 환경에서 다시 트레이닝하지 않고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는지, 혹은 이제 실제 환경에서 데이터를 얻더라도 이거는 거의 정상적인 데이터로만 가지고 학습을 해서 튜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예.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양동님께서 그 답변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박사과정 마지막쯤에 전공하신 내용 바꾸셨는데 이제 계기가 있으셨는지 그런 거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기는 저는 약간 좀 새로운 걸 하는 거를 엉덩이가 좀 가벼운 편이기도 하고요. 그때 한번 한창 AI가 되게 핫하고 모두가 AI를 하는데 난 AI의 A자도 모른다라는 게 되게 컸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하면 한번 알아보자 했고요. 공부를 해보자 했고, 그 다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AI가 무조건 된다. 제 일화를 설명드리자면은 제가 박사 3년차 때까지 모은 돈을 다 털어가지고 AI는 되겠다 해서 모든 돈을 구글이랑 테슬라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전공도 바꾸고요. 근데 지금 좋은 선택이 됐더라고요. 저는 전공을 바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계 예, 전공 맞습니다. 하시면서,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익히셔서 사실 더 좀 본인 전공을 살리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공지능이 제 철학은 그거예요. 우리가 수학을 전공하지 않지만 박사학위 논문 쓰면서 우리 수학적으로 문제를 정의해서 문제를 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인공지능 전공하지 않지만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것들, 데이터를 이용해서 문제 정의하고 자기가 원래 전공하시던 이런 에너지 관련된 산업에 적용하시는 거죠. 저는 전공 바꾼 게 아니고 되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전공은 기계공학인데 인공지능 공부를 하셨다. 그래서 사실은 더 경쟁력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우리가 필요한 수학 공부하듯이 필요한 인공지능 공부해가지고 자기 문제 적용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말씀 정말 위로가 됩니다. 이런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뭔가 이제 협업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예, 세종대 서영권 교수님께서 지금 이제 발표를 들으시고서 비슷한 과제 준비하고 있어서 지금 공동연구원 어드바이저를 모실 수 있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이렇게 댓글로 이걸 리크루팅이라고 해야 될지 스카우트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이런 걸 받기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제 집 본가가 어린이대공원역이거든요. 세종대 바로 옆에 가가지고 세종대는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사실은 뭐 저도 비슷한 식의 프로젝트를 한 꼭지를 하고 있는데 진도가 안 나가고 해서 답답하던 참에 좀 많이 힌트를 얻은 것 같고, 저희 과제에도 좀 자문위원으로 좀 활동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 방송 끝나고 나서 바로 이 영상 공유할 거예요. 봐라, 이거 보고 지금 좀 반성해가지고 우리 앞으로 좀 잘하자. 그렇게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 미천 드러나겠는데요,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사실은 이게 인공지능 그 자체는 뭐 이제 방법론이 아주 최신이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시스템을 꾸미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하다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강학습을 돌리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항상 우리가 인바이러먼트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강학습 구축하기 위해서 뭐 각종의 물리 모델이라든지 전체 시스템의 꽤 규모가 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제일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제가 이 프로젝트 하면서 가장 이게 에너지가 많이 쓰이고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는지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노하우나 이런 점들. 네.
정말 많은데요. 현장이 그러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편했습니다. 저는 제어만 하면 편한데 이거를 실제로 하는 저희 기술원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농장주한테 밤에도 전화를 받고 주말에도 전화를 받고 그럽니다. 이걸 실제로 설비에다가 뭘 한다라는 거는 정말 고된 일입니다. 근데 저는 사무실에서 알고리즘 만들고 그다음에 또 여기 들어가는 룰 베이스 제어를 또 제가 다 짰거든요. AI 제어만 한 거 아닙니다. 여기서 룰 베이스 제어를 좀 설명드리면은 AI 제어 담당 파트가 있는데 이 비난방기, 난방기가 있고 각각의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걸 AI가 다 하겠다라는 거는 사실 어불성설이고요. 잠시만요. 마우스 포인터가 어디 갔어? 레이저. 여기 난방기에 히팅 모드 1일 때는 계관 추결조에서 버퍼조로 옮기고 그다음에 수열원 히트 펌프를 돌리고 계관 추결조에 있는 열을 활용해서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사실 전기를 안 쓰고 룰로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AI가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걸 도출하는 것부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 다 AI로 돌려볼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정말 거기부터는 큰일입니다. 이런 것들에서 돌리기에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다 섞여 있거든요. 근데 히트펌프 대수 제어 하나만 내가 한번 담당해 보겠다라고 이제 이거를 아이디어를 꺼내는 것부터가 이제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의 설비들을 이제 구축하고 운영했을 때 그거대로 돌아가냐는 현장에 가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실제적으로 봐야 되는 이슈, 출장을 그래서 포항에 자주 가는 이슈가 있고요. 어려운 점은 실제 제어를 할 때 가장 커뮤니케이션 에러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의도한 대로 배관이 잘 설치되고 밸브가 설치되고 이 데이터가 현재까지 잘 오냐, 그게 한 50% 이상 걸립니다. 사실 거기 그 데이터가 잘 오냐부터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하는 알고리즘 만들고 이제 검증하는 거는 그 다음에 일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이런 것도 뭐 도메인 날리지가 있어야지 이런 문제 정의가 가능한 거고, 예. 그래서 인공지능은 사실은 약간 이제 도구로서 활용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에너지 분야의 전문성이 있고 이런 계통에 대해서 지식이 있으니까 문제 정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경쟁력이다, 제가 봤을 때. 인공지능만 잘하는 전문가도 할 수 없는 이런 경쟁력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게 도메인 날리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이제 네. 예. 과제를 기획할 때 보면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네. 과제를 기획할 때 보면은 시니어 분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과제를 기획을 하시는데 모든 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AI는 가장 끝단입니다. 뭐 새로운 시스템이나 새로운 소재의 어떤 개념을 개발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제어에 도움을 주는 역할이 이제 AI가 갖는 현재의 포지션이고요. 이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AI 엔지니어들, 특히 도메인 널리지가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포션을 넓혀가야 된다. 그리고 제어가 갖는 그런 효과를 좀 잘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가장 임팩트 있는 거는 좋은 소재 개발하거나 좋은 뭐 페로브스카이트의 태양광을 개발한다던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어를 잘해서 조금 뭐 개선하겠다, 이거는 가장 밑에 있는 일이라서. 근데 이게 또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도메인을 다 알고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앞으로의 저의 역할을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하드웨어에 이제 그러니까 적용해서 실제 리얼 데이터 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모델 돌리고 하는 게, 저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하나 대충은 해보긴 했지만은 일 규모가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뭔가 약간 MLOps는 아니지만은 이런 어떤 에너지나 혹은 공장 같은 데다가 인공지능을 적용하기 위한 어떤 솔루션 그 자체가 뭐 어떤 패키지화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개발하시는 분들은 그냥 개발에만 집중해가지고 인공지능 알고리즘 테스트할 수 있고 모델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좀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이런 여기 있는 것을 좀 다른데 확장할 수 있도록 솔루션 형태로 개발해서 무슨 기술 이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고요. 저는 계통에서의 유연성 자원을 어떻게 조금 더 적용해볼까, 네, P2G, P2H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나중에 더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오늘 아주 알차게 이렇게 묵직하게 고밀도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질문이 더 없으면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지금 발표해 주신 내용은 이제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만 마칠까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와주신 분들 그리고 발표해 주신 한광 박사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